안녕하세요. 강소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소아 발달장애 명의이신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신경과 교수이신 김영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안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뽑아주신 첫 번째 주제가 우리 아이를 알기 위해서는 뇌를 알아야 된다. 뇌를 알아야 우리 아이가 보인다를 네. 뽑아주셨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뇌 발달이 아이들은 또 성인하고 뇌 발달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의 뇌 발달은 이제 발달 중인 거고요. 성인들은 어떻든 간에 일단은 성숙된 상태에서 뭐 가지치기를 하든지 뭐 이렇게 변화를 하는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이제 교육하는 방식이라든지 아이들이 자라는 방식들 표현하는 방식, 정서 발현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이의 뇌를 좀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뇌는 이제 몇 가지 방식으로 이제 발달하는데요. 일단 밑에서 위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능의 뇌라고 그러죠. 생리적인 거죠. 우리 아이들이 뭐 공부하러 갔다가 뭐 때문에 공부방에서 나옵니까? 대개는 뭐 배가 고파서 아니면 뭐 목이 마르다고 오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오고 뭐 졸리다고 해서 오잖아요. 그게 다 생리적인 거거든요. 예, 그런 생리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밑에 쪽에서 본능의 뇌부터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또 본능의 뇌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안전의 욕구입니다. 사실 아이들은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 뇌는요. 안전하지 않으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안전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왕따 당하는 아이들 공부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치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자기가 여기서 편안하고 안전해야 된다는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재촉이나 이런 거에서 안전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편안한 가운데서 이제 본능의 뇌가 이제 열리면서 감정의 뇌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정서의 뇌가 유아 때 발달하는 겁니다. 본능의 뇌가 먼저 발달하고 그런 긍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발달하는 거고요. 긍정성이나 혹은 이 감정을 조절하는 거, 이거 정서의 뇌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이성의 뇌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집중력이나 기억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육을 할 때 우리는 아이들이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집중력 훈련. 교육.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초부터 해줘야 되는 거고. 우선은 아이가 졸리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고 여기 홈이다, 안전하다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긍정성을 키워주고 정서를 조절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발달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또 발달은 이 밑에서 위로 발달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측에서 좌측으로 발달합니다. 어렸을 때는 우뇌가 더 활동적입니다. 우뇌 기능하고 좌뇌 기능을 다르다는 건 아마 일반 어머님들도 잘 아실 텐데 사실 우뇌의 기능은 숲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각적인 거고요. 또 감정적인 거고 운동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좌뇌의 기능은 어떻습니까? 분석적이고 나무를 보고 또 언어적이고요. 또 이렇게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아이들 유아는 우뇌 발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다가 좌뇌로 발달하면서 언어적인 것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유아 환경에서는 그렇게 그런 감정을 충족시키고 운동을 충족시키고 또 시각적인 것을 충족시키고 전체적인 걸 보는 것들을 가르치는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글 교육이라든지 언어 교육, 그 다음에 체계를 하는 이루어지는 교육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나가면 아이의 발달에는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수님, 사실 지금 인구 절벽, 이제 네. 출산율이 거의 1도 안 되는 그런 급격한 출산율 저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줄어들었지만 발달 장애, 크고 작은 이제 좀 경한돼서부터 심한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옛날이랑 지금까지 쭉 외래를 보시면서 실제로 그런 걸 체감을 하시나요? 체감을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1000명당 4명 뭐 이 정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최근 미국 통계에 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44명 중에 1명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엄청나요. 물론 진단이 바뀐 요소도 있고요. 또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정서 발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것들도 있고요. 또 영유아 검진처럼 발달 검사를 미리미리 이제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걸러지는 요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발견이 되고 또 치료가 예전에는 늦게 발견이 돼서 치료가 늦어졌거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한 6, 7세나 돼야지 발견해서 치료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벌써 의심만 돼도 18에서 한 24개월 의심만 돼도 자폐 스펙트럼 치료를 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자폐 스펙트럼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어떤 뭐 인지나 이런 것들이 경감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미리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아예 그 자폐 스펙트럼 자체가 없어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기 치료, 조기 발견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빨리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진단이 정확지 않더라도 얘가 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조기 치료를 하면 이런 아이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꽤 많아졌습니다. PBM 꼭 강조해 주시죠. 일단은 원래 이제 질병마다 이렇게 치료 방식이 또 따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DHD 같은 경우에는 또 연령별로 틀려요. 유아 같은 경우에는 부모 교육과 행동 치료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파민 관련 약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관련 약물을 써서 효과를 이제 발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ABA라고 그래서 행동수정요법을 해서 일종의 행동요법이죠. 그래서 아이한테 잘한 일은 칭찬을 해주고 못한 일에 대해서는 벌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 행동요법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어서 인지를 상당히 높여서 아이들이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의 인지 능력을 높여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뭐 기계적인 것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ADHD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효과적인 게 이제 뉴로 피드백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뇌파를 갖다가 찍으면서 정량 뇌파를 찍는 거죠. 찍으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파가 나올 때는 이제 비디오나 이런 이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자극을 해서 원하는 뇌파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바로 이제 뉴로 피드백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이제 발휘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뭐 최근에는 또 뉴로 피드백을 대체해서 뭐 TPBM 치료라고 그래서 이렇게 빛을 쏘여줘 가지고 해주는 그런 방식 치료도 하고요. 또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는 실제로 그 뉴로 피드백은 안 되지만 TPBM 같은 경우는 인지를 높이거나 이런 거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뇌파도 좋은 뇌파로 이런 것들을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비던스로 이제 밝혀져서 TPBM도 하나의 뭐 이제 치료 방식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그 직류나 교류를 이용한 뭐 그 직류 TDCS라고 그래서 이 두개골 자극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제 TMS라고 그래서 자기장을 이용해서 또 자극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기계적인 모듈레이션이죠.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 방법들이 요즘에 최근 많이 나오고요. 저도 이제 작년 2월부터 지금 이제 한 11개월째 지금 꾸준히 이렇게 자폐 아이들을 쭉 이제 PBM으로 좀 케어를 하면서 이렇게 쭉 관찰해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언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이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낍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제 사실 이렇게 언어를 그러니까 모국어로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그 윈도우 기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한 몇 살 정도라고? 대개 이제 어떻든 36개월 이전에 윈도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뇌 발달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집으로 말하면 집안에 대한 기초 발달이라는 게 있고요.
집 발달이 있습니다. 집을 만드는 발달이. 이 기초 발달은 진짜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초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모국어, 말씀하신 그다음에 시가, 청가, 사고, 정서, 운동 이런 것들은 진짜 36개월 이전에 놓치면 안 되는 발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달이 집을 만드는 발달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경험 의존적인 발달이는데 이거는 경험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것, 독서 같은 것, 뭐 우리가 뭐 바이올린이나 이런 악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 의존적인 발달이기 때문에 언제 시작하느냐는 중요하지가 않고 얼마나 노출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예,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경험 의존적인 발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발달들은 5,000시간 노출이 되면 이제 그 분야의 뭐 어떤 영재 수준이 되는 거고 10,000시간 노출이 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경험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많이 경험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윈도우 피어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감기가 있는 것은 기초 발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국어 말씀을 하셨지만 언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초를 바탕으로 사고력, 판단력, 논리력, 수리력 같은 거를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언어를 발달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발달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언어 치료를 하든 무슨 놀이 치료를 하든 ABA 치료도 마찬가지고요. 일반화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일반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치료실에서는 잘했는데 집 상황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화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치료는 일반화를 시켜야 되는데 언어 치료도 그렇고 ABA 치료도 그렇고 일반화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료실에는 잘 됐는데 집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치료를 방식을 조금 바뀌게 해서 ABA도 집 가서 자기 필요한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아이가 어떤 거에 관심을 보였을 때 그것을 중심으로 언어 치료를 하고 행동 치료를 하고 그러면 훨씬 일반화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렌드 자체는 이걸 하나 이렇게 가르쳐 놓는 정도도 중요하지만 일반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기초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초 치료를.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밑에서 위로, 그다음에 대뇌피질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발달한다고 말씀하신 게 정말 오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이게 좀 느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자폐 아이들을 이렇게 쭉 치료하다 보면, 케어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가장 빠르게 안정화되고 개선이 되는 게 생리적 민감성이 안정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생리적 민감성이 안정화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세이프, 좀 안정. 자기 몸이 끊임없는 자극을 통해 가지고 불안정하게 위협을 받다가 이 감각이 안정이 되고 자극이 안정이 되니까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이가 굉장히 편안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맥락에 대한 이해나 뉘앙스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나야 비로소 그냥 훈련된 암기된 언어가 아니라 맥락을 파악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를 응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춰서. 그러니까는 이제 말을 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엄마들 얘기가 얘가 생각을 해서 말을 하기 그게 바로 일반화입니다. 되는 거죠. 일반화가. 그 순서가 그렇게 따라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뇌 발달에 아까 밑에서 위, 우에서 좌 말씀을 드렸지만 뒤에서 앞으로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발달적으로 아이들은 유아는요. 시각적인 뇌잖아요. 후두엽이. 그러니까 후두엽이 먼저 발달하고요. 그다음에 축두엽, 언어가 그다음에 발달하고요. 그다음에 전두엽. 창의력을 발휘하고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서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치료에 있어서도 그런 순서를 고려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자폐 어머님들 이 언어 발달이란 무엇인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것이 끌어올려질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엄마들이 많았을 텐데요. 오늘 김영훈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PBM을 하거나 아이들의 이제 언어에 대한 부분을 하더라도 단순히 이제 언어적인 기능을 끌어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리적인 안정감,
그 다음에 운해적인 어떤 비언어 맥락에 대한 이해들이 같이 올라갔으면 그게 뒷받침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컨텐츠가 쌓이고 언어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간은 걸리더라도 그 순서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대한민국의 뇌 발달장애 최고 명의신 의정부 성모병원 소아신경과 전문의신 김영훈 교수님을 모시고 뇌 발달 장애와 뇌 발달의 메커니즘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한 것들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죠? 자,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더 귀가 솔깃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김영훈 교수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